옛날 어느 상골 마을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사이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세상이 온통 은빛으로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외부와 왕래가 적어 겨울이 되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만이 찬바람을 맞으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어내어 계절의 깊이를 알릴 뿐 사람들의 발길은 뜸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아니었다면 사람이 산다는 것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뒤를 감싸고 있는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남다른 사연을 가진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기와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하고 기품이 있어 보였으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시어머니 최 씨였고 그녀와 함께 사는 이는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며느리 연화였습니다. 연화의 남편은 장사를 하러 한양으로 떠난 지가 벌써 반년이 넘어 집안에는 오직 두 여인만이 남아 긴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날 때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했기에 연화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닭이 울 무렵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살얼음이 낀 부엌으로 향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곤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지어 시어머니의 상을 차리는 것이 그녀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며느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려와도 칭찬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국이 뜨거우면 뜨겁다고 타박이고 식으면 식었다고 역정을 내며 젓가락을 탁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도 안색 한번 찌푸리지 않고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은 유난히도 날씨가 매섭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리는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서 따뜻한 숭늉과 정갈한 반찬을 준비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랫목에 앉아있던 최 씨는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눈을 흘기며 밥상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밥그릇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입맛이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해온 음식 냄새가 싫다며 늙은이가 입맛을 잃었는데 며느리라는 사람이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연화에게 당장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한겨울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에서 약초를 구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지금은 산이 얼어붙어 풀뿌리 하나 찾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지만 최 씨의 화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수발하기 싫어서 핑계를 댄다며 남편 없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려니 게으름만 늘었다고 독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말은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연화는 눈물을 머금고 부엌으로 돌아와 낡은 속옷을 겹쳐 입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었습니다. 발이 시리지 않도록 집신 안에 헝겊을 덧대어 신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호미 하나와 망태기를 챙겨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마을길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밭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문조차 열어보지 않고 횡하니 돌아 누웠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 초입에 들어서자 인적은 완전히 끊기고 오직 바람소리만이 연화의 귀를 때렸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귀신처럼 팔을 벌리고 서 있었고 그 사이로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미끄러운 눈길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보다는 혹시라도 빈손으로 돌아갔다가 더 큰 꾸지람을 듣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서려 앞을 가렸습니다.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눈발은 더욱 굵어지고 바람은 거세져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언손을 호호 불며 녹이려 애썼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얼어붙었고 뺨은 칼로 베인 듯 쓰라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멀리 떠난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이런 서름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약초뿌리라도 하나 건져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온통 하얀 눈뿐 푸른 잎사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눈을 헤치며 마른 풀숲을 뒤적였지만 나오는 것은 썩은 나뭇가지나 돌멩이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산속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연화는 서둘러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라온 길은 내린 눈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사방이 똑같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만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연화는 이리저리 헤매며 길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와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여기서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은 청은망은 무거워졌고 눈꺼풀은 자꾸만 감겨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면 따뜻한 불이라도 한번 쬐어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때 희미한 달빛 아래 저 멀리 바위 절벽 사이에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짐승의 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지만 몰아치는 눈보라를 피할 곳은 그것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바위 쪽으로 기어가다시피 이동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작은 동굴 입구였습니다. 입구는 좁았지만 안쪽은 비바람을 피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동굴 안은 밖보다는 덜 추웠지만 냉기는 여전했습니다. 동굴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연화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와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넣어둔 호미를 꼭 쥐며 날이 밝으면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어른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차가운 바닥에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연화는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향기에 눈을 뜨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밥 짓는 냄새 같기도 하고 향긋한 차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짐승이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들려오는 발소리는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가벼웠습니다. 연화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형체는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연화의 어깨에 두툼한 짐승 가죽 같은 것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나 따뜻해서 연화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부드러운 손길로 연화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찌찌 혀를 차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연화는 목소리를 내어 누구시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낯선 이는 연화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하라는 손짓을 해보였습니다. 낯선 노인은 동굴 안쪽에 미리 피워둔 듯한 모닥불 쪽으로 연화를 부축해 옮겼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자 연화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불기운이 몸에 닿자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온몸이 욱신거려왔습니다. 노인은 낡은 주전자에 물을 끓여 따뜻한 찬물을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찻잔을 받아든 연화의 손은 심하게 떨렸지만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오장육부를 데워주었습니다. 그 차는 산에서 나는 귀한 약초를 달인 듯 향이 깊고 맛이 달콤했습니다. 정신이 좀 들자 연화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노인이었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어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렀습니다. 산속에서 홀로 수행을 하는 도인 같기도 하고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는 은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연화가 빤히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마른 장작을 불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신비로워 감히 말을 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산 울림처럼 낮고 그윽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노인은 이 깊은 겨울 산속에 어찌하여 젊은 처자가 홀로 들어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엄한 명으로 약초를 구하러 왔다가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노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연민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가 끝나자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 죄 없는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구나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연화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동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노인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얌전히 앉아 불을 쬐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조그마한 헝겊 주머니 하나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주머니는 낡았지만 왠지 모를 귀한 기운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연화의 손바닥을 펴게 한 뒤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씨앗 3톨을 꺼내어 놓아주었습니다. 그 씨앗은 쌀알보다 조금 컸는데 검은 빛이 도는 듯 하면서도 불빛에 비추어 보면 은은한 황금빛이 감도는 기이한 물건이었습니다. 연화가 의아한 표정으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이것은 세상에 흔치 않은 귀한 식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심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신비한 씨앗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노인은 연화에게 이 씨앗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뒤뜰에 심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이 씨앗은 오직 주인의 마음을 먹고 자라니 마음이 고운 사람이 키우면 복을 가져다 주지만 욕심 많은 사람이 탐을 내면 화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노인의 진지한 태도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원하던 약초는 아니었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눈보라도 조금씩 잦아들 무렵 노인은 연화에게 이제 날이 밝으면 바로 산을 내려가라고 일렀습니다. 동굴 입구까지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노인에게 은혜를 갚을 길을 물었으나 노인은 그저 손사래를 치며 인연이 닿으면 다시 볼 날이 있을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연화는 동굴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고 노인이 내어준 자리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모를 기묘한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동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놀랍게도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모닥불이 탔던 재와 연화의 손에 꼭 쥐어진 씨앗 3톨만이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짐을 챙겨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어제는 보이지 않던 하산길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눈을 쓸어 길을 내어준 것처럼 발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길이 마을 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연화를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워했습니다. 어젯밤 그 험한 눈보라 속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 기적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들어서는 연화를 맞이한 것은 시어머니 최 씨의 싸늘한 눈초리였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반기기는커녕 빈손으로 온 게 아니냐며 망태기를 낚아채듯 뒤졌습니다. 망태기 안에는 약초 대신 작은 씨앗 3톨만이 덩그러니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고함을 지르려던 찰나 연화는 품속에서 씨앗을 꺼내 보이며 산속에서 만난 기인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가 내민 손바닥 위에 작고 까만 씨앗 3톨을 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산에 올라가 기껏 가져온 것이 잡풀 씨앗 몇 개라니 최 씨의 눈에는 며느리가 정신이 나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쳐내며 당장 그 쓸모없는 것을 갖다 버리고 부엌에 가서 밥이나 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씨앗들이 마당 흙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지자 연화는 화들짝 놀라며 바닥을 기어 흩어진 씨앗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추위와 서러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산속 노인의 당부를 떠올리며 씨앗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최 씨는 그런 며느리의 꼴이 보기 싫다며 퇴해하고 침을 뱉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이 씨앗이 예사로운 물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맑은 눈빛과 신비로운 기운을 직접 겪은 그녀로서는 그 말을 허투루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씨앗을 잠시 놓아두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아침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에도 온통 머릿속은 뒤뜰 어디에 씨앗을 심어야 할지, 이 추운 겨울에 정말 싹이 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에게는 구박을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씨앗이 꽁꽁 얼어붙은 집안에 봄바람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설거지를 마친 연화는 호미를 들고 집 뒤편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볕이 잘 들지 않고 돌이 많아 평소에도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겨울 추위에 땅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얼어있어 호미 날이 들어갈 틈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고 언손의 입김을 불어가며 땅을 조금씩 파내려 갔습니다. 흙을 고르고 돌을 골라내며 정성을 다하는 그녀의 임에는 어느새 송글송글 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말한 대로 마음을 담아 씨앗 3톨을 심고 그 위에 고운 흙을 살포시 덮어주었습니다. 연화가 뒤뜰에서 흙장난을 하는 동안 마을의 빨래터와 우물가에서는 이미 연화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그 험한 눈보라 속에서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빈손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쫓겨날 뻔했다는 이야기는 아낙네들의 좋은 입방아 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산신령이 도운 게 분명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너무 추워서 헛것을 보고 미쳐서 내려온 게 아니냐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불쌍하다고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에서 남의 집 사정은 밥상 위의 반찬보다 더 흔한 이야기 주제였기에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 씨는 마을 회관인 사랑방 마실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고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동네 안하기 며느리는 좀 괜찮냐고 넌지시 묻자 최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게을러 터져서 산에 가서 잠이나 자다 온 것 같다느니 어디서 굴러먹던 돌멩이를 보물인 양 들고 와서 사람을 속이려 든다느니 하며 며느리 흉을 보느라 침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혹함은 감추고 며느리의 무능함만을 부각하려 애썼지만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최 씨의 고약한 심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사랑방 앞을 지나가다 최 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 영감은 평소 남의 집 일에 잘 참견하지 않는 성미였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며 최 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영감은 최 씨를 지그시 바라보며 며느리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조상님이 도운 것이니 너무 타박하지 말라고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또한 산에서 얻은 것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혹시 아느냐고 그것이 집안을 일으킬 복덩이일지 누가 알겠냐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최 씨는 박 영감의 말에 겉으로는 내내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늙은이가 괜한 참견을 한다며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박 영감이 사라지자마자 바닥에 침을 뱉으며 재수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박 영감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복덩이라니 그깟 풀씨앗이 무슨 복이 되겠냐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혹시나 하는 욕심이 꿈틀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뒷뜰을 곁눈질로 훔쳐보았지만 덮어놓은 흙 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채 타고 혀를 차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화는 여느 때처럼 아침밥을 앉혀놓고 뒷뜰로 나가 물을 주기 위해 텃밭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새끼손가락만한 파릇파릇한 새싹 3개가 돋아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겨울 눈 속에서 싹이 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잎사귀는 마치 옥으로 빚은 듯 윤기가 흘렀고 주변의 눈을 녹일 만큼 미세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감격하여 두 손을 모으고 노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줄기가 쑥쑥 자라나더니 어느새 어른 무릎 높이까지 자라났습니다. 보통 식물이라면 몇 달이 걸려야 할 성장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식물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기이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꽃향기 같기도 하고 잘 익은 과일 향기 같기도 했는데 맞는 사람의 머리를 맑게 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알면 또다시 심술을 부릴까봐 지프로 엉성하게 울타리를 만들어 식물을 가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전체로 퍼지는 그 향기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낮잠을 자던 최 씨는 코를 찌르는 향긋한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몰래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부엌 아궁이에는 찬바람만 불 뿐 음식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킁킁거리며 냄새의 근원을 찾아 마당을 서성거리다 냄새가 뒷뜰 쪽에서 강하게 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번뜩이며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든 최 씨는 발소리를 죽이며 뒷뜰로 향했습니다.
최 씨가 뒤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황무지였던 땅에 본 적 없는 신비로운 식물이 자라나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프로 된 울타리 사이로 보이는 그 식물은 황금빛 줄기에 에메랄드 같은 잎을 달고 있었고 그 아름다움은 값비싼 보석보다 더 빛났습니다. 최 씨는 순간적으로 저것이 돈이 되겠다는 직감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경이로움에서 순식간에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영감이 말한 복덩이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최 씨는 연화를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이년아 이런 귀한 것을 숨겨두고 나를 속이려 했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황급히 달려와 시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이것은 산속 노인에게 받은 씨앗이 자란 것이니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연화를 거칠게 밀치고 식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땅에서 자란 것이니 내 물건이라며 이것을 내다 팔면 기와집 몇 채는 살 수 있을 거라며 김칫국부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손을 뻗어 식물의 잎을 만지려 하자 연화는 기겁을 하며 말렸습니다. 노인이 마음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제발 만지지 마세요. 아직 다 자라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더 들여야 합니다. 연화의 간곡한 애원에도 최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네가 감히 시어미가 하는 일을 막느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심은 셈 칠 테니 너는 썩 물러가라. 최 씨는 며느리의 공을 가로채고 자신이 이 신비한 식물의 주인 행세를 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내일 장날에 원님이나 부잣집에 소문을 내어 비싸게 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최 씨는 아예 뒤뜰에 멍석을 깔고 앉아 식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밥을 먹으라고 해도 듣지 않고 혹시라도 누가 훔쳐갈까봐 눈을 부라리며 밤을 새울 기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몇이 담장 너머로 향기를 맡고 기웃거리자 최 씨는 빗자루를 들고 쫓아내며 내 보물이다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의 유난스러운 행동에 혀를 찼지만 담장 밖까지 흘러나오는 신비한 향기에 매혹되어 웅성거리며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옆 마을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식물은 더욱 신비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달빛을 받은 잎사귀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듯 영롱했고 향기는 더욱 짙어져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틈으로 뒤뜰을 바라보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시어머니가 저렇게 지키고 있으니 자신이 다가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식물이 다치지 않기를, 시어머니의 욕심이 화를 부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싶어 하늘에 뜬 달을 보며 남편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식물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잎사귀를 하나하나 세어보며 돈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잎 하나에 쌀 한 가마니, 아니 2가마니는 받아야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식물의 잎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 씨가 잎을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식물의 줄기에 돋아난 가시 같은 것이 그녀의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아야,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피가 조금 맺힌 손가락을 빨며 그녀는 식물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놈의 것이 주인을 몰라보고 라며 화를 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최 씨네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마을 촌장까지 찾아와 그 신비한 식물을 구경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최 씨는 거드름을 피우며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더니 하늘이 감동하여 이런 보물을 내려주셨네. 뻔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사람들은 식물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부엌 문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지금 시어머니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식물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향기는 처음 맡아보네. 이걸 먹으면 늙지도 않겠어.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지자 최 씨의 어깨는 더욱 으쓱해졌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며느리 연화를 불러내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얘야, 손님들 오셨는데 못하고 있느냐? 어서 다과상을 내오너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우리 며느리가 좀 모자라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오 라며 며느리 흉을 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과를 준비해 날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조짐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 식물을 만질 때마다 싱싱하던 잎사귀 끝이 조금씩 누렇게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해서 눈치챈 사람이 없었지만 최 씨가 이건 내 거다, 내 복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칠수록 식물의 빛깔은 탁해져 갔습니다. 향기 또한 맑고 상쾌하던 것에서 조금씩 매캐한 냄새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나 하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최 씨만 자신의 흥분에 취해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소문이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평소 희귀한 물건을 수집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산골 마을에 신비한 약초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장 행차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하인이 달려와 원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자 최 씨네 집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 씨는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벼락부자가 되는 거야. 그녀는 원님에게 이 식물을 바치고 큰 상을 받을 생각에 들떠 연화에게 집안 청소를 시키고 자신은 비단 옷을 꺼내 입으며 단장을 하느라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내일이면 고을 원님이 오셔서 자신을 치하하고 큰돈을 줄 거라는 상상에 가슴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며느리 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일 원님 오시면 너는 코빼기도 보이지 마라. 재수없는 년이 설치다가 내 복 다 달아날라. 연화는 어두운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모진 말을 들으며 묵묵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오직 식물이 시들지 않고 무사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산속 은자가 주신 귀한 생명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다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새벽녘 연화는 모두가 잠든 사이 몰래 뒤뜰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식물은 어제보다 훨씬 생기를 잃고 시들해 보여 안쓰러웠습니다. 잎사귀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아름답던 황금빛도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식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녀가 진심 어린 눈물을 떨구자 놀랍게도 그녀의 눈물이 닿은 흙에서 미세한 빛이 다시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오자 연화는 서둘러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고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원님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엎드려 원님을 맞이했고 최 씨는 대문 앞까지 뛰어나가 굽신거리며 원님을 맞이했습니다. 원님은 가마에서 내려 위험 있는 표정으로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기이한 식물을 키워낸 주인이냐? 원님의 물음에 최 씨는
침을 튀기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제가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 같은 보물입니다. 최 씨는 원님을 뒤뜰로 안내하며 자신의 욕심이 불러올 파국은 꿈에도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원님의 행차는 조용하던 산골 마을을 순식간에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위풍당당한 가마와 그 뒤를 따르는 포졸들의 행렬은 평생 산비탈에서 밭이 나갔던 마을 사람들에게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구경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최 씨네 집담장 너머로 목을 길게 빼고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원님은 뒷짐을 지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 눈매가 매섭고 기품이 있어 감히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최 씨는 허리가 땅에 닿을 듯 굽신거리며 원님을 맞이했고 자신의 누추한 집에 귀한 분이 오셨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곧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탐욕이 덕지덕지 묻어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원님을 곧바로 뒤뜰로 안내하려 했으나 원님은 잠시 마루에 걸터앉아 숨을 고르겠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이 며느리야, 냉수라도 한 그릇 떠오지 않고 뭘 그리 꿈을 대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원님 앞이라 짐짓 점잖은 척은 척했지만 그 속에 담긴 날카로운 가시는 여전했습니다. 부엌 문 뒤에서 숨죽이고 있던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에 맑은 물을 담아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갔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물을 올리자 원님은 며느리의 초라한 행색과 거친 손을 잠시 응시하다가 별말 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혹시라도 말실수라도 할까봐 눈을 부라리며 어서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잠시 후 원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뒤뜰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앞장서서 걸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식물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또날이 이 식물은 제가 한겨울 눈보라를 뚫고 산신령님께 백일 기도를 드려 얻은 것입니다. 향기가 천리를 가고 잎을 다려 마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최 씨의 거짓말은 술술 나왔지만 뒤따르던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기도를 하기는커녕 며느리를 구박하고 아랫목에서 잠만 잤다는 것을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슬퍼런 원님 앞에서 감히 나서서 최 씨의 거짓말을 고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뜰에 도착한 일행의 눈앞에 드디어 문제의 그 식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까지만 해도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던 황금빛 광채는 온데간데 없고 식물은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빠져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잎사귀의 색깔도 선명한 에메랄드 빛이 아니라 탁한 녹색으로 변해 있었고 줄기도 힘을 잃어 보였습니다. 최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것이 낯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부끄러움을 타나 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펄펄 살아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식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원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식물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신비로운 기운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음산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네가 말한 그 보물이 맞느냐? 내 눈에는 그저 시들해가는 잡초로 보일 뿐이구나. 원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나자 최 씨는 다급해졌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만지면 다시 빛을 낼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의 어미나 다름없으니까요. 최 씨는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소매를 걷어붙이고 식물의 잎을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제발 빛이 나라고 돈방석에 앉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손이 식물의 잎에 닿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부터 잎사귀가 순식간에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닿은 종이처럼 푸르던 잎은 검은 재처럼 변해 바스라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최 씨는 당황하여 다른 잎을 만졌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손을 대는 족족 식물은 비명을 지르듯 검게 변하며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원님과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마치 저주를 받은 듯한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검게 변한 줄기에서 시커먼 진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코를 찌르는 듯한 고약한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썩은 달걀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시궁창 냄새 같기도 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원님은 급히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고약한 냄새냐, 향기가 천리를 간다더니 내 코를 썩게 만들 작정이냐. 원님의 호통소리가 뒤뜰을 울렸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우외액하며 헛구역질을 하거나 코를 막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최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어제는 향기로웠는데 왜 이러지 왜 이래. 그녀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식물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식물은 더욱 검은 진액을 뿜어내며 최 씨의 얼굴과 옷에 튀었습니다. 악취는 점점 더 심해져서 마당을 넘어 온 마을을 뒤덮을 기세였습니다. 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하다는 듯 땅을 쳤습니다. 누가 여기다 독을 탔어. 분명해 셈이 많은 년들이 내 복을 망치려고 수작을 부린 거야. 그녀는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님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먼 길을 왔건만 보물은커녕 흉물스러운 꼴을 보고 악취까지 맡게 되었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입니다. 내 인연 감히 관할을 능멸하고 나를 속이려 들다니 이것은 요물이 분명하구나. 원님은 포졸들에게 당장 저 흉측한 식물을 뿌리째 뽑아 불태워버리고 거짓을 고한 최 씨를 끌어내어 곤장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들고 식물 쪽으로 다가오자 최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원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나리 살려주십시오. 제 탓이 아닙니다. 저 며느리 년 탓입니다. 저 년이 아침에 재수없게 물을 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 씨는 급기야 부엌에 숨어있던 며느리까지 끌어들여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녀의 비겁하고 추악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포졸들은 최 씨를 거칠게 밀쳐내고 식물을 뽑기 위해 삽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식물은 마치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검은 잎사귀를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한지 흉물스럽게 변했음에도 왠지 모를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연화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거짓말이나 자신이 받을 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속 은자가 주신 그 귀한 생명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괴물 취급을 받으며 불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저 아이는 죽고 만다. 나의 침묵이 저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남의 말에 거역 한 번 못하고 순종하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엄 주십시오. 가녀리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뒤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쏠렸습니다. 부엌 문을 열고 나온 연화는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 그림자처럼 지내던 며느리가 원님 앞을 가로막고 나서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최 씨는
네가 미쳤구나. 감히 어디라고 나서 라며 소리쳤지만 연화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원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도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저 식물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부디 불태우지 말아 주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이 집 며느리냐? 저 흉측하고 악취 나는 것이 죄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눈을 속이려는 것이냐? 원님의 호통에도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원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생명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탁하면 같이 탁해지고 마음이 고우면 향기를 냅니다. 지금 저 모습은 저 식물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연화의 말에 원님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허무맹랑한 소리 같구나. 그렇다면 지금 저것이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은 이 집안 사람의 마음이 썩었다는 뜻이냐? 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 씨는 뜨끔하여 몸을 움찔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식물은 거짓과 탐욕을 견디지 못해 병이 난 것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본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화의 당돌한 제안에 주변은 술렁거렸습니다. 촌부의 안하기 원님에게 거래를 제안하다니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최 씨는 옆에서 전연히 헛소리를 합니다. 미친년입니다. 당장 끌어내십시오. 라며 악을 썼지만 원님은 손을 들어 최 씨를 제지했습니다. 원님은 연화의 맑은 눈동자에서 진실함을 읽었는지 아니면 이 기이한 상황의 끝이 궁금했는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줬다. 내 말대로 기회를 주마. 허나 만약 네가 만졌는데도 저것이 여전히 악취를 풍긴다면 너와 내 시험이 모두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원님의 서슬퍼런 경고에도 연화는 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검게 변한 식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악취는 더욱 심해져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연화는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흉물스럽게 변한 겉모습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며 울고 있는 생명의 본질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고 검은 진액은 피눈물처럼 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식물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최 씨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며느리의 등을 노려보았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성공한다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이고 실패한다면 둘 다 죽은 목숨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뻗어 검게 타버린 잎사귀 하나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아이를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많이 아팠지 미안해. 욕심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연화가 나지막이 속삭이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의 손이 닿은 곳에서부터 검은색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듯 탁한 기운이 물러가고 그 속에서 희미한 황금빛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어어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악취 또한 조금씩 잦아들며 그 자리에 아까와는 다른 미묘한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고 깊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편안한 향기였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식물의 줄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식물의 뿌리에 떨어지자 식물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 기지개를 켜며 줄기를 곧게 세웠습니다.
시들었던 잎사귀들은 다시 생기를 되찾으며 파릇파릇한 윤기를 띠기 시작했고 검게 그을렸던 자국들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식물은 연화의 손길에 화답하듯 저 줄기 끝에서 작은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최 씨가 가지고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원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허참으로 기이하도다. 사람의 손길에 따라 죽어가던 것이 살아나다니. 원님의 얼굴에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기적 같은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식물과 교감하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너의 아름다운 본 모습을 보여주렴. 거짓 없는 진실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알려주렴. 연화의 간절한 마음이 닿았는지 꽃봉오리가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꽃잎들이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꽃이 활짝 피어나자 그 안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영롱한 황금빛 꽃술이 드러났습니다. 그 꽃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최 씨가 자랑하던 자극적인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맞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묵은 체증을 내려가게 하는 맑고 천가한 향기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향기에 취해 저절로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꽃이 머리가 맑아진다 맑아져.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님은 홀린 듯 다가가 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로구나. 내 평생 이런 향기는 처음이다. 원님은 연화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이 꽃의 진정한 주인이로구나. 도대체 너는 누구이며 이 씨앗을 어디서 얻었느냐? 이제 숨김없이 모두 말해보거라. 연화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 원님을 향해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눈보라치던 날, 산속에서 겪은 일부터 은자와의 만남, 그리고 씨앗을 심고 키우며 겪은 일들을 차분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실의 힘이 실려 있어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얼굴이 흑빛이 되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뒷뜰에는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오직 신비로운 꽃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뒷짐을 진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느꼈고 그 곁에서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최 씨의 모습에서 거짓의 가벼움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원님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원님이 천천히 눈을 뜨자 그 눈빛은 가을 소리처럼 차갑고 엄중하게 최 씨를 향했습니다. 듣거라. 하늘이 내린 신물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다. 원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원님은 최 씨를 꾸짖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이 꽃의 주인이라 자처하며 탐욕을 부릴 때 꽃은 검게 타들어가며 썩은 냄새를 풍겼다. 그것은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과 독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반면 이 며느리가 닿았을 때 꽃이 다시 살아나고 향기를 뿜은 것은 그 마음이 맑고 지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네가 감히 나를 능멸하고 며느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느냐? 최 씨는 원님의 호통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땅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찌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늙은이가 노망이 들어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굴하기 짝이 없었고 조금 전까지 며느리를 구박하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최 씨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평소 그녀의 표독스러움을 알던 사람들은 사필귀정이라며 고소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늙은이가 관아의 마당에서 망신을 당하는 꼴이 처량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님은 엎드린 최 씨를 내려다보며 엄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내 당장 너를 옥에 가두어 곤장을 치고 싶으나 내 며느리의 효심과 저 꽃의 덕을 보아 이번만은 넘어가겠다. 허나 오늘 이후로 이 집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내 며느리다. 저 꽃은 오직 연화의 손길에만 답하니 너는 다시는 저 꽃에 손을 대지 말 것이며 며느리를 하대하거나 구박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만약 또다시 며느리를 괴롭힌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때는 10년 묵은 죄까지 물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원님의 판결은 추상 같았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공정함에 감복했습니다. 최 씨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라고 연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라는 권위로 며느리를 쥐락펴락하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그 권력을 잃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오만함도 꺾이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다시 한번 연화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귀한 마음을 가졌다. 저 꽃이 너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니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잘 살거라. 원님과 포졸들이 떠날 채비를 하자 마을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요란했던 징소리가 멀어지고 행렬이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집안에는 다시 묘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막은 예전의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마당에 남은 마을 사람들은 연화에게 다가와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가 참으로 고생이 많았네. 우리가 자네 마음을 몰라보고 오해했네 그려. 아낙네들은 연화의 손을 잡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연화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괜찮다고 다 은자님의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대문이 닫히자 마당에는 연화와 최 씨, 그리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꽃만이 남았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멍석 위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다가가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날이 찹니다. 그만 방으로 드시죠. 연화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비웃음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니, 오히려 더 따뜻하고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미워했던 며느리가 자신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만 연화는 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기울었고 저녁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질서가 바뀌었다고 해도 연화의 성실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연화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려오자 긴장했던 몸이 그제야 풀리는 듯했습니다. 솥뚜껑을 열고 쌀을 씻는 그녀의 손놀림은 여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등 뒤에서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저녁 노을이 연화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오늘 있었던 일이 마치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뒤뜰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꽃향기가 이것이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린 연화는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화가 문을 살짝 열어보니 최 씨는 벽을 보고 돌아누운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상하셔서 입맛이 없으신가 봅니다. 상을 여기 두고 갈 테니 나중에라도 드세요. 연화는 밥상을 아랫목에 밀어넣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밥상을 엎거나 소리를 질렀을 최 씨였지만 지금은 그럴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패배감이 아니라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조촐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이 좋았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그녀는 뒤뜰로 나갔습니다. 밤이 되자 꽃은 더욱 신비로운 빛을 발하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지프로 짠 멍석을 깔고 꽃 앞에 앉았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살았어. 그녀는 꽃잎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꽃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꽃 주변만큼은 봄날처럼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그 온기 속에 앉아 오랫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집안의 풍경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최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았고 방문을 굳게 닫은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재촉하거나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빨래를 널어도 집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다가다 담장 너머로 연화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댁 얼굴이 훨씬 좋아졌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게. 전에는 남의 일이라며 모른 척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연화를 마을의 일원으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다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옆집 순인의 할머니가 갓 쪄낸 떡을 접시에 담아 찾아왔습니다. 이거 따뜻할 때 좀 먹어보게. 어제 일로 많이 놀랐지. 할머니는 떡을 건네며 연화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연화는 감사의 눈물을 글썽이며 떡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드시게 안방에 넣어드려야겠어요. 연화의 말에 순인의 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착한 며느리를 두고 복을 걷어찼으니 그래도 자네가 챙기니 다행일세. 할머니는 최 씨 방 쪽을 한번 흘겨보고는 연화와 잠시 담소를 나누다 돌아갔습니다. 최 씨는 방 안에서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 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챙기는 소리, 이웃들이 며느리를 칭찬하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는 그 꽃의 향기. 그 모든 것이 최 씨의 마음을 괴롭히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배가 고팠지만 부끄러워서 밥상을 받을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무렵 연화가 다시 끓여온 죽 한 그릇을 방문 앞에 놓고 가자 참지 못하고 일어나 죽을 먹었습니다. 죽은 따뜻했고 며느리의 정성이 느껴져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죽을 비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 씨는 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사나운 눈빛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하는 일을 묵묵히 지켜볼 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연화가 어머님 콩을 좀 골라주시겠어요 하고 일거리를 주면 군말 없이 바다 콩을 골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같던 최 씨가 순한 양이 되었다며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며느리의 덕에 감화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뒤뜰에 꽃이 뿜어내는 맑은 기운이 최 씨의 탁한 마음을 조금씩 씻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마을의 안악들이 연화의 집에 모여 바느질을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최 씨가 싫어해서 엄두도 못 낼 일이었지만 연화가 조심스럽게 청하자 최 씨가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사랑방에 모인 안악들은 화로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바늘을 놀리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최 씨도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거들었습니다. 안악들은 처음에는 최 씨를 어려워했지만 연화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자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집안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안악이 물었습니다. 연화야, 그 꽃 이름이 대체 뭐니 볼수록 신기하고 예쁘단 말이야.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산속 할아버님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꽃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마음을 비춰주니까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참 좋은 이름이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바느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마음꽃, 그녀는 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흉한 마음을 비춰준 그 꽃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덕분에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아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뒤뜰의 마음꽃은 여전히 황금빛을 잃지 않고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듯 더욱 싱싱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꽃은 단순히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어지럽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연환의 집담장 근처를 서성이며 향기를 맡고 위로를 얻어가곤 했습니다. 연환은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넉넉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환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어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을 보며 멀리 있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서방님 집안은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변하셨고요. 이제 서방님만 무사히 돌아오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달빛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늦은 밤에 들리는 발소리에 연화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였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서방님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대문 밖에서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내가 왔지. 누가 왔겠느냐. 연화야, 내가 돌아왔다. 연화는 황급히 빗장을 풀고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등짐을 가득 쥐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긴 겨울의 끝, 그리고 새로운 봄의 시작과 함께 기다리던 사람이 드디어 돌아온 것입니다. 집안에 불이 켜지고 잠자리에 들었던 최 씨도 아들의 목소리에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 돌아왔구나. 최 씨는 아들을 얼싸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고 뒤에 서 있는 연화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지.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연화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마루에 둘러앉자 뒤뜰의 마음꽃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빛을 뿜어내며 그들의 재회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가져온 짐을 풀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오는 길에 험한 고개를 넘느라 고생했다는 이야기 등을 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가서 술상을 봐왔습니다. 최 씨도 기분이 좋은지 연화가 차려온 술상을 받으며 며느리에게 너도 한 잔 받거라 하며 처음으로 술을 권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감도는 은은한 향기에 대해 물었고 연화와 최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최 씨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처가 복을 불러왔다. 아주 귀한 꽃을 피웠어. 그 말은 최 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자 사과였습니다. 그날 밤 연환의 집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매섭던 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집안 가득 채워지는 밤이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되찾은 평화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연환의 집마당은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아 촉촉한 흙냄새를 풍기고 담장 너머로 넘어온 개나리 가지에는 노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서진 담벼락을 고치며 그동안 비워두었던 가장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쓱쓱 비지라는 소리는 집안에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었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연화의 도마질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또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루에 앉아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동안의 근심을 털어내는 듯 했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난 후 남편은 한양에서 가져온 진보다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산골 마을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귀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어머니 최 씨에게 고운 비단 옷감과 따뜻한 털신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집안 건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사왔습니다. 아들의 효심 어린 선물에 최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얼마짜리냐 하며 값부터 물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아들의 마음이 고마워 떨리는 손으로 옷감을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 고맙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옷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어 남편은 연화에게 자그마한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옥으로 만든 고운 비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을 지키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내다 아오. 비록 값비싼 보석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니 받아주시오. 남편의 따뜻한 말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 씨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래 며느리, 네가 제일 고생했다. 그 비녀가 참으로 잘 어울리겠구나. 시어머니의 칭찬에 연화와 남편은 마주보며 놀라워하면서도 기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안에는 훈훈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짐 정리를 마친 뒤 뒤뜰로 나가 그 신비한 마음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으나 밝은 햇살 아래서 보는 꽃의 자태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황금빛 꽃술에서는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잎사귀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숨 쉬는 듯 생기가 넘쳤습니다. 남편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내 천하를 돌아다니며 별의별 기이한 것을 다 보았지만 이토록 신비롭고 아름다운 꽃은 처음 보오. 이것이 정말 당신의 마음을 먹고 자랐단 말이오. 연화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이라기보다는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시려는 산신령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연화는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 특히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원님 앞에서의 일을 숨김없이, 그러나 시어머니를 탓하지 않는 어조로 조곤조곤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머니의 잘못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한숨을, 아내의 지혜와 인내에 대해서는 고마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남편은 어머니 최 씨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 일은 모두 덮어둡시다. 하지만 이 꽃이 우리 집에 온 뜻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는 며느리와 화목하게 지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소원입니다. 최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연환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인심 좋은 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논밭을 늘리고 기와를 새로 올렸지만 그들은 결코 거드름을 피우거나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화는 곡간을 열어 배고픈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마을 잔치가 있을 때면 앞장서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가 나누어 주는 음식에는 특별한 맛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뒤뜰에 피어있는 마음꽃의 향기가 음식에 배어들어서인지 아니면 연화의 따뜻한 마음이 양념이 되어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졌습니다. 신기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마음꽃의 향기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도 이 꽃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너그러워졌습니다. 또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연환의 집마당에서 잠시 쉬어가면 씻은 듯이 낫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 복을 지은 덕분이라며 연화를 복덩이 새댁이라고 불렀습니다. 연화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모든 공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변화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얘기거리였습니다. 호랑이 같던 심술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누룽지를 쥐어주는 인자한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바쁠 때면 부엌길을 거들기도 하고 텃밭에 나가 김을 매기도 했습니다. 가끔 예전에 괄괄한 성미가 나오려 할 때면 그녀는 뒤뜰로 나가 마음꽃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꽃은 최 씨가 다가가도 더 이상 검게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은은한 향기를 뿜으며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최 씨의 마음속에 있던 욕심의 뿌리가 완전히 뽑혔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 산천에 꽃이 만발하던 어느 날 연화는 남편과 함께 산에 오를 채비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귀한 씨앗을 주어 운명을 바꿔준 그 산속의 은자를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정성껏 빚은 술과 떡을 싸주며 부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화와 남편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지난 겨울 눈보라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올랐던 그 길이었지만 지금은 진달래와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 마치 꽃대골로 들어가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예시를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산 중턱 바위 절벽 아래 연화가 기억하는 그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동굴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웠던 자리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누군가 살았던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동굴 안을 둘러보며 어르신 계십니까? 하고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울림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변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님이셨던 것 같소. 당신의 효심과 착한 마음을 시험해보고 복을 주신 계지. 연화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기에는 너무나 신비로웠던 그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연화와 남편은 동굴 앞에 가져온 술과 떡을 정갈하게 차려놓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 가족이 화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두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산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선 연화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은자를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마음꽃과 함께 영원히 그녀의 곁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을 내려온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관심과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화는 며칠 전부터 쌀을 불리고 고기를 저으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최 씨도 팔을 걷어붙이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연환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상다리가 부러질 듯 푸짐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마을의 최고 어른인 박 영감이 술잔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모두 잔을 드세. 이 집안의 평화와 우리 마을의 안녕을 위하여. 사람들은 위하여를 외치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박 영감은 최 씨를 바라보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최 씨, 이제 며느리 시집살이는 그만 시키고 며느리 복 좀 누리며 살게나. 그 말에 최 씨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도 참. 이제 우리 며느리는 제 상전입니다, 상전. 제가 모시고 살아야지요. 최 씨의 너스레의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를 때까지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서로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연화는 바쁘게 움직이며 부족한 음식을 채우고 손님들을 살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늦은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당을 정리할 때쯤 남편이 연화의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오늘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고운 안주인이었어. 연화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뒤뜰의 마음꽃은 달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세 식구는 안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는 숭늉 그릇이 놓여 있었고 방 안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배부르고 마음 편한 날은 처음이다. 다 너희들 덕분이다. 최 씨의 말에 연화는 아닙니다. 어머님이 건강하게 계셔주신 덕분이지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고 가는 밤, 그들의 그림자는 불빛에 비쳐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 씨는 먼저 자리에 누웠고 금세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만 삽시다. 욕심부리지 않고 서로 아끼며 가진 것을 나누면서 말이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산속 동굴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가 다시금 전해져 오는 듯. 됐습니다. 씨앗 세 톨이 가져다준 기적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고 사람답게 사는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에는 여전히 마음꽃의 향긋한 내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그녀를 꿈속에서도 편안한 곳으로 안내해 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하여 마당의 흙을 더욱 기름지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뒤뜰의 꽃은 더욱 싱싱하게 피어나고 텃밭의 채소들도 쑥쑥 자라날 것입니다. 연화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추운 겨울 산속을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속에서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환의 집은 대대로 번창하였고 그 집 뒤뜰에 피는 마음꽃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음이 고운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그 꽃의 향기는 지금도 바람결에 실려 착하게 사는 이들의 코끝을 스치며 위로와 축복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그 향긋한 마음꽃 향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